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얼마 전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충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용한 전 서원대학교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를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지부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를 모순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치곤 청약 시장이 과열돼 있고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 소폭 상승했지만 구축 그리고 다른 부동산은 기타 부동산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가지고 좀 이게 개별성은 있지만 부동산에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봄은 과연 오는가라고 좀 정해봤는데요. 시기상으로는 가을입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이제 겨울에 문턱을 막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금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상승이 지속이 될지 하는 봄이 진짜로 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예, 워낙 변화 요소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변화 난측을 넘어서서 이제 변화 막측이다. 아예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에 고유가, 고금리,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전쟁까지 되다 보니까 더 예측하기가 어렵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데드캣 바운스 떨어졌다. 한번 지금 떨어진 거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갔지만 다시 또 떨어진다.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지만 거의 다 지금 틀리고 있다. 변화, 난측, 막측이다. 라고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성 변호사님. 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집값이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초부터 집값 상승의 움직임이 있었고 충북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반면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계신데 또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의 어떤 꿈,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교수님? 네, 우선 통계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통계적으로 어떤 추세가 보인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전문가분들도 좀 다른 견해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계셔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2분기 이후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세 가격도 이제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10월 2일 기준 통계에서는 제주, 부산, 그리고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스로 상승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 부분도 좀 중요하거든요. 6월까지 계속 오름세를 보였어요. 거래량 자체가 올해는요. 네. 그리고 7월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8월에 다시 소폭 증가를 했고 제가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외지인 구매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의 주택 아파트를 외지인이 얼마나 구매를 하는가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20% 이상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수요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에 13%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올해 통계를 보니까 15%, 16%대를 조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그런 일반적인 실수요뿐만 아니라 가수요도 시장에 좀 진입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앞으로 하락이라는 전망보다는 보합 내지 약 상승 정도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에서 약 상승 정도 보고 계시고 신 교수님. 일단 충북에 좀 좁혀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중산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 함부로 떨어뜨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의 답이 있습니다. 자가 보유율,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약 6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올라가도 양측이 문제인,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 자가 보유가 높다 그러면은 떨어지면 불만이 훨씬 크겠죠. 이게 비슷비슷하게 60.9% 정도 되고 우리 충북이 한 6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떨어뜨리기 어려운 분명히 그런 요소가 정치적으로 내재돼 있고요. 최근에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근 청약한 거에 56% 이상이 2030입니다. 원래는 4050이 주도하는 시장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올라갈 걸로 예측하면서 이러다가 늦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지금 더 청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좋은 쪽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현상 유지 이상을 계속 가고 있다. 충북으로 보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담대가 지금 6조 원 이상 9월 달에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가수유적 측면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간다. 당분간 급격히 떨어질 일은 없다. 내년 4월 달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예. 제가 예측할 때는 참 부동산 경기 예측이 쉽진 않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정보 규제 완화나 금리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개선 방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요인 중에 금리가 있고요, 경기가 있는데 국내 경기 좀 안 좋잖아요. 금리도 앞으로 인상될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하락할 요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로 집값 바닥론이 확산됐죠.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거래 절벽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지부장님. 한국 부동산원 2023년 10월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를 보니까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고요. 전세 가격도 0.09% 상승해 5주 연속으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현상인데 우리가 높은 산에 올랐다가 내려올 때 보면 작은 봉우리가 또 있잖아요. 지금 현상이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은 미미하여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 개업 공인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요즘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겠군요. 일부 많이 보거래가 되는 업소도 있겠지만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지금 거래가 지금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아시겠지만 방송 같은 데 나오면 서울 같은 데 수도권의 고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건 거래하면 1,000만 원씩 받는, 양쪽에 2천만 원 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왜곡 보도가 돼 있는데 이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한 개를 중개하면은 어떤 건 10만 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임대차 같은 경우. 평균 18번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 건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근데 중개 보수 18번 보여줘가지고 10만 원도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엄청 힘들죠. 공인중개사들이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축비와 인건비, 또 자재비 인상 등으로 신규 분양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 오창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363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약간의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예상 밖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쨌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일정 부분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상황들을 좀 고려한다면 지금의 우리 지역에서의 1,300만 원대의 분양가라는 게 고분양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또 그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봤을 때 어떤 원재재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본 물가 상승이 좀 피부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급 계획은 있었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좀 여론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매매 시장 가격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덜 떨어지고 다시 조금 반등의 지금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격이 이제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질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수요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매매 가격 그리고 분양 가격을 고려해서 우리가 청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분양 시장 가격이 1,300만 원대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가치 상승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분양가 아파트인데 지금 미분양이 안 났단 말이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공급자 간의 차이는 있겠죠. 공급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1,3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기준이 될 겁니다. 네, 시장의 기준이 될 것이고요. 1,300만 원보다 낮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1,300만 원대의 청주 시내에서 나온다면 오창에서 1,300만 원에 나왔는데 청주 시내도 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분양시장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또 자연스럽게 매매시장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에 대해서 이제 전국 평균과 우리 청주 지역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고분양가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까지 같이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평균 분양가가 1,755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 기준이에요. 이게 2014년 대비해서는 약 1.87배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현재 충북의 평균 분양가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52만 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1,085만 원입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냐면 2년 전 2020년 말 기준으로 75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으로 보면 얼마나 큰지 금방 체감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레쳇 이펙트라고 그러죠. 하방 경직적이죠. 한번 올라간 분양가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유가, 인건비, 원자재 값 이런 것들까지 해서 계속 상방으로 올라간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청약이 많아진 거고요. 그렇다 보면 과연 전국적으로 어떨 것인가 해보면 충북은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1,300만 원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청주 시내에서 월명동 이렇게 분양한 것도 보면 1,160만 원대에 분양하고 있죠.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다시 매매가의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착시 현상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같이 견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시장에 굉장한 여파를 미치죠. 잘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데에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 금리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이제 금리 문제죠.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어떤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가 뭐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지금 가격은 다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낮게 금리를 사용하다가 높아진 경우에는 부담이 커지지만 내가 지금의 금리를 인정을 하고 들어올 거예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 금리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절대값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근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금리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부동산 시장에는 변화가 발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금리라고 하는 것이 한참 적은 시절에 이게 금리가 오른다는 생각을 잘 안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학습 효과로 인해서 한번 배웠다는 얘기죠. 낮은 금리가 또 고금리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금리 리스크를 그래도 고려한 투자가 앞으로는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자 측면의 금리와 수요자 측면의 금리를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공급자 측면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 지금 133조에 이르는 PF 대출을 쓰고 있잖아요. 전체 평균 연체율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2.17%예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신협, 소위 말하는 제2금고 굉장히 지금 위기 연체율에 대한 PF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여기서 많게는 어떤 데는 16%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이들은 더 위기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조달 금리가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몇 %를 이자로 내느냐.
보통 75%를 소비하고 저축 가능 여력이 25%라고 합니다. 100 중에서 약 4분의 1이 저축 가능 여력인데 서울 평균 소득의 2.14배를 지금 이자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포션이죠. 25% 소득의 2.14배를 내는데 예. 다행히 청주의 GRDP는 전국에서 5위권 수준입니다. 이보다 서울보다는 훨씬 낮은 상황이라서 그나마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더 구매 여력이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40대에서 65세까지 중장년층의 60%가량이 현재도 무주택자입니다. 상당수가. 근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이 3,600만 원, 연평균 대출이 2,700만 원.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올랐다. 보통 대출할 때는 약 3, 4% 이내에서 대출을 했는데 6, 7%가 넘어가고 실제 소비자 금융은 7, 8% 이상 가는 것도 많은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더 추가적인 구매력이 뚝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금리 올릴 요인이 너무나 많은데 못 올리고 있는 거죠. 네. 소상공인 대출 38조 만기 유예해줬고요. 나머지 PF 보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25조 확충하면서 계속 늘려주고 있는 이유가 금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당장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오를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풍선 효과처럼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미국이 예. 한 번 더 올린다는 거, 베이비 스텝 0.25 올린다는 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 올린다? 그럼 지금 사상 최대 2.0%가 미국하고 벌어져 있는데 그보다 더 벌어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압박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좀 맞물릴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그 실제로 지금 금리 인상 요인 압박은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의 요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 물가 CPI라고 그러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수를 놓고 이제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를 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서 한국은행에서 계속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75를 벌써 5번 연속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외국으로 돈이 급격하게 채권 만기 10년물이 지금 4.8%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러면 아직은 외국으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빠져나갈 요인이 많다. 근데 총선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 정치적 고려는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사실은 유가나 이런 실물 경제라는 것도 맞물려 있어서 계속해서 금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내년 선거에 사실 돈이 많이 몰릴 텐데요.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총선이 치러지다 보면 그 돈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즈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신영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PF 대출이 부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 부도이기설도 많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그 PF 대출을 그 정부에서 그거를 좀 그 연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뭐 매체에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에서 많이 부도가 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싶어도 PF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을 못 하는 데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죠. 청주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도 하던데요. 다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요. 네, 뭐 우선 뭐 매체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발표하는 부분들만 보면은 그 부분을 갖고선 논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계획 물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 공급되는 물량은 그 차이가 조금 큽니다. 그거는 뭐 어느 지역에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공급 예정 물량이 많지만 시장에 뭐 한 50% 정도 내에만 공급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예정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할지언정 민간에서 또
거를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민간에서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면 공급 계획을 해놓고도 그거를 미룹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분양가라든지 이런 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움직이는 것보다 어떤 공급자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한 템포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과물량이 될 것 같다, 시장의 공급이 초과될 것 같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사에서 물량을 좀 줄이게 될 것이고 또 분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급을 또 하게 될 것인데 뭐 청주시만 본다면 지금 앞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부분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1,300만 원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로 한번 좁혀서 보면 올 초에 발표한 청주시가 이제 올해 몇 호를 공급하겠다 한 게 이제 2314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주는 왜 이렇게 매번 아파트 공급이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주시 발전계획 2040에 의해서 벌써 몇 년 전에 100만 명 인구를 예정을 하고 공급 물량을 쭉 설계를 한 거예요. 인허가 물량 같은 걸 설계를 한 거예요. 갑자기 인허가 해서 집을 짓고 분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책정은 됐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9,000세대를 분양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분양은 8,000세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1,000세대가 또 올해로 넘어왔거든요. 분상제 뭐 여러 가지 이 지금 공급의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사들이 뒤로 미룬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였다가 최근 분양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다시 급격히 이제 많이 최근에 분양을 하려고 다시 돌아서는 거죠. 적정력을 초과했다라고 보는 부분은 숫자로 발표되는 것만 그렇지 실제 시장에서의 분양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초과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청주시도 2040 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86만에서 이렇게 급격히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조정을 해서 아마 분양 전체 공급 계획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짚어주셨죠. 자, 우리 충북 지역도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지부장님? 예, 이제 부동산 가격 대비해서 한 7~80%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막 결정된 거로 보이는데 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역전세난이 생긴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전세가가 이제 하락되다 보니까 그 전세금을 그 임차인이 기간 만료됐을 때 전세금을 임대인이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그 상당히 임대인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파트 값이 지금 뭐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완화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면은 청주가 그래도 인근 지역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한 거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전국 평균 대비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의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분양가가 한 1,600만 원대 하더라고요. 청주가 이제 1,363만 원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44대 1, 오창 그 피아파트 같은 경우 44대 1이 됐거든요. 뭐 2순위까지 했지만 이제 17일, 18일, 19일 뭐 3일 동안의 계약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부동산 그 가격이 그 전세가가 지금 보면 분양가가 옛날엔 그 매매가가 분양가를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분양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 견인한다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역전세난도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 토지대에다가 또 철거비에다가 건축비가 들어가서 적정 이윤이 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주하면 뭡니까? 기존에 갭 투자의 성지.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을수록 이게 갭 투자 그에 따른 전세 사기가 많아져서 사실은 전세 사기 비율에서도 청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제가 없다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단언을 하냐면 매매가가 지금 1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서 대전, 세종, 충북 합쳐가지고의 충청권이 6위권 안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6위권 안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대전, 세종, 청주, 충북이 6위권 안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같은 경우 청주 상당구가
지난달 경우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16%, 용암동 중수연금 위주로 대폭 상승을 했고 충주, 교연동, 칠금동 이런 데 위주로 해서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지금 높습니다. 지방 전국 평균이 0.03 올랐는데 충북이 지금 0.09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 폭이요. 당분간 이 수요 공급 논리와 지금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역전세난이 생기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교수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역전세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그 다가구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우려는 좀 커지고 있어요. 예. 뭐 아파트의 경우에는 워낙 어떤 뭐 등기부등본 공부를 보게 되면은 권리관계가 좀 명확합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까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주로 나타났던 것도 다가구 주택이고, 근데 청주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거래가 월세 거래로 전환이 되고 또 전세에 사시던 분이 나갈 경우는 그 전세를 충당할 수요가 지금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좀 가중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아파트에 비해서 적은 수익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다 전국적으로 나오는 통계, 지방 통계 다 아파트 위주의 통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전세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도 혹시 실제로 뭐 사건을 맡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실 텐데 요즘 어떠십니까? 일단 제가 느끼는 전세가의 하락은 작년 말부터 하락한 거는 맞아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전세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지금 굉장히 그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지원을 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그리고 제 주변에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 동료들에게는 아직까지 온 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주로 이제 원룸 다가구 주택이 문제되는데 청주가 투기 과열 지구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조정 지역이 얼마 전에 됐었다가 해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깡통 전세까지 어떤 그런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역전세가 크게 우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부터는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가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허위 정보를 적으면 과태료도 부과하는데요. 전세 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아무래도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그런 전세 사기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 그 설명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분들 어려움을 겪는 게 지금 집주인이 그걸 안 알려준다. 그러면 알려주지 않아서 모름이라고 써주시면 면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어떻게 이제 이거 불법인 거죠. 그 임차인을 기망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특히 대전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를 통해서 조금은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교수님? 네, 뭐 정확한 명칭은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용만 들어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에게 되게 좋은 정책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위한 환경을 좀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자세한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가 조금 더 확고하게 나타내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도 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의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라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공급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잘 없습니다. 1.3 대책은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죠. 왜냐하면 본인 수요자한테 혜택되는 예를 들어 대출 보증 규모를 늘린다든지 DSR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좀 낮춰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 기억하는데 926 대책은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공급자 위주의 대책입니다. PF 보증에 대한 확대라든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3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하겠다. 근데 3기 신도시가 전부 서울에서 30km 이내 범위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8만 5천 호를 추가로 더 공급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추가 지정한다도 역시나 서울 경기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적다. 다만 PF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거,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좀비 건설사까지 살려준다는 건 아니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 사업장은 계속해서 살려서 잘 갈 수 있게 하겠다. 이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도 혜택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실제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예, 단답 이 정부 명료하군요. 당국자들이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고금리 상태에서 PF 보증 한도를 늘려주고 또 6조 원 규모로 비아파트에 대해서 보증을 신설하고 이렇게 한다 한들 PF에 대한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두 마리 토끼, 물량을 더 공급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가 포인트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을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어려운 건데 서민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일단은 우리가 청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민 입장에서는 종잣돈을 가지고서 청약을 해서 그 상승하는 아파트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청약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현 제도 하에서는. 근데 청약에 대한 꼼꼼한 어떤 검증 절차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사실 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거 같아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서민들도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서 돈을 마련했는데 내가 매월 내 수입의 일정 금액을 마련해서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마련했을 때 저 아파트는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꿈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근로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한 5년, 10년 이제 집을 살 만하다 싶으니까 꿈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분양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정부는 이거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2030들이 그래서 연끌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빚을 내서 잡자. 근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부장님도 지금 우리 무주택자를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청년들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또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 상승할 것이 생각을 갖고 무리하게 막 이렇게 청약을 하고 또 아파트 구입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더 일자리가 또 안정적이냐면 그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아파트 뭐 이렇게 주택 구입하는데 올인하는 것은 아까 말씀 경제를 망치는 거고 청년들이 그 참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우리가 그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이제 대학교를 한 80% 90%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 주택 보급률이 청주 같은 경우는 한 120% 정도 될 거예요. 넘어섰는데 지금 보면 더 이제 신축 더 좋은 주택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리고 또 분양을 받으면 또 피가 생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분양에 막 또 올인하고 이런 현상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내 집 마련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아파트에 철근이 부족하다. 예, 네. 정말 놀랄 놀자일 텐데요. 최근 논란이 됐던 LH 철근 누락 아파트가 도내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뭐 이런 사소한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붕괴되면 다 같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과연 그 무량판 구조에서 비롯된 그 철근 누락, 소위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그 철근만 문제가 되는 건지, 사실 적발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적발 안 됐지만 또 다른 데 또 빼먹은 게 있는지 전반적인 그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해서 그럼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합니다라고 LH는 얘기하는데 그건 LH 입장인 거고,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히 나 여기서 10년, 20년 살아도 돼요? 라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그 공사, 보강공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신뢰, 이거를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확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네. 그 측면. 혹시 박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덕분에 아마 지식이 많이 늘으셨을 거예요. 무량판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진보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점이 많은 기술이긴 한데, 물론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냥 벽체식 구조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기에서도 철근이 빠졌다는 얘기가 좀 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시공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LH 같은 경우는 실을 너무 잃었죠.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좀 전수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불량한 아파트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자체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만 게다가 우리가 우는 아이 더 젖준다 그러잖아요. 그 입주민들도 그냥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뭐 불편하시죠. 당연히 불편하시지만 입주민들의 어떤 행동도 거기에 좀 더해져서 같이 어우러진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LH공사가 집중포화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큰 그 개선안을 냈지만, 예를 들어 뭐 전관을 없앤다든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렇지만 일단 살거나 또는 청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후순입니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요청이 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력, 어떤 비용을 책정을 하더라도 해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왜 만들었습니까? 인과관계가 정확히 딱 떨어지게 입증이 안 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중간에 누구 잘못이든 일단 안전진단이 쇄도하고 하는 부분들은 빨리 총력을 기울여서 안전진단 해줘서 그 심리적 불안감도 해소하게 해주고요. 새로 신규로 입주하는 분들은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줘야 되고,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이게 한번 청약에서 카드를 쓴 거니까 다음에 청약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숫자에 카운트를 안 해서 다시 청약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상의 주체들, LH가 있을 수 있고 건설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그 처벌을 하니까 그에 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만 그게 실효성 있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는 게 이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변호사님? 일단 설계, 시공, 감리 이 세 단계에서 한 단계만이라도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사전에 적발했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컨트롤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특히 공동주택의 위험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에 상한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일단 형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주택법과 관련해서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입주민들에게 위험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위험은 어떤 임박한 위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들이 많아요. 따라서 그 주택법을 가지고서 특히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민사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는데 사실 건설사들은 싸게, 사실 이 사건도 싸게 빨리 짓기 위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싸게 지어서 많은 이윤을 남겼다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향후 입법을 통해서 이 공동주택 건설에도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시켜서 뭐 3배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 개정이 된다면 정말 이런 부실 시공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지금까지 뭐 우리 사회가 다 어떤 제도와 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제도적 허점을 또 활용하는 사례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의식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되게 후진국형 재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제도라는 틀에서 결국은 움직여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현실적이냐 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 건설공사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거를 해야지 그냥 이론상으로만 한다면 또 그 허점을 이용해서 혹은 그 허점을 뭐 파고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의 목소리도 같이 청취를 많이 해서 그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못다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게 이제 오창 지역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오창 지역의 문제를 청주나 충북으로 이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게 오창이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방서간 가속교도 이제 곧 건설이 준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화단지로 국가에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주 지역의 어떤 부동산 상승은 내부적인 수요에서 발원했다기보다는 주로 외지인들의 가수요에 의해서 그걸 자극해서 그 자극을 통해서 이 청주 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청주의 다른 지역에서 향후에 이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되겠죠. 저 가격 이상 올려야 된다. 근데 반면 입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서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오창의 경우에 특수한 입지 조건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충북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형태로 보면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소득 대비, 연소득 대비 집을 살 수 있는 거, 평생 소득을 모아서 사는 게 한참 피크점에 달했을 때 27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6년 정도였다가 27년까지 올라갔는데 충북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 GRDP 등등등 대비해서 봤을 때 평균 좋았을 때 16년 이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지도 저렴하지도 않다. 급매가 나오면 급거래가 되고 있다. 좋은 지역 경우에 선택과 집중, 입지적으로 좋은 것들은 여기서 더 하락으로 가긴 쉽지 않다. 입지적으로 좋은 곳은 실소유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대장 아파트 거래가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높은 거래가액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 등등에 따라서 대장 아파트라고 보여지는 곳들은 실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아주 좌고우면 할 필요는 없겠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오송 같은 경우에 많이 요새 주목을 덜한 것 중에 국회 12개 상임위가 세종으로 이전을 합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게 기본 직원들만 해도 4,800명 이상이 옮겨옵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유동인구까지 쳤을 때는 12,000명 이상을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KTX 오송역 주변이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으로 보면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 소형 아파트 공급이 적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2040 이렇게 설계하고 할 때 장기 계획을 할 때 3인 가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국평이 32평, 34평이 됐습니다. 청주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40% 훨씬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원룸 등에 주로 살았었죠. 그런데 좋은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 15평, 20평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선호를 하겠죠. 뒤집어 보면 아파트 단지에 15평, 20평짜리 신축이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거꾸로 건설사들은 앞으로 그런 걸 더 많이 지어야 된다. 힌트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큰 고민하지 말고 청약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런데 투기적 수요자들은 내년 총선까지를 잘 보면서 갑자기 물량이 잠길 수 있거든요. 이런 예. 것들을 대비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예, 우리 부동산 불패는
불편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재테크 쪽에 많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 상의하시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저는 내 집 마련을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걸 보면요, 상당히 계층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청주 지역 같은 경우도 1억 원대에서 3억 원대, 7억 원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 보여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만 보다 보면은 살짝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과 현실에 대한 어떤 괴리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어쨌든 궁극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끝에는 뭐 좋은 집으로 당연히 가시겠죠. 그럴 때 한 번에 가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한 스텝 한 스텝 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뭐 조금 낙후됐다기보다 조금 오래되고 좀 평수가 좀 작고 이런 데로 가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분명 본인이 원하시는 집을 저는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끝에만 보지 말고 계단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나눠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봤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시대지만 합당한 분양가가 제시돼서 청년들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현실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